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간 서울경제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됐습니다. 꽤 오랜 시간 기다렸던 소식인데요. SEC 승인 결정에 따라서 현지 시간으로 1월 11일부터 거래소에 상장이 되면서 거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동안 비트코인 투자를 좀 주저했던 개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신규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현재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비트코인 투자는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 대응 전략 어떻게 짜야 하는지 오늘 이 부분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오즈 파트너스 퍼즈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네, 저는 처음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오즈 파트너스라는 회사 조그맣게 운영하고 있고, 불장 TV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고, 본업은 전업 투자자입니다. 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일단 오랫동안 기다렸던 소식이에요. ETF 승인이 됐는데 대표님이 보실 때 이 소식 어떻게 좀 받아들이셨어요? 아니 이게 막판까지 네. 막 뭐 트위터가 해킹됐다는 둥 맞아요. 막 이러면서 장난 아니었었는데, 저는 사실 안 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승인하면 한 1, 2주 전에 하지 않을까, 막판까지 끌까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근데 마지막 날에 이렇게 극적으로 좀 승인이 돼서 전 진짜 내심 너무 기뻤고, 그리고 좀 축배를 들 일이 아닐까. 네. 모든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네. 진짜 축배를 들어도 될 만한 일이 아닐까. 물론 막 변동성이 뭐 갑자기 급등하거나 그러지 않아서 맞아요. 실망하신 분들 계실 텐데, 근데 오늘 아마 좀 저랑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들으시면 한 번쯤은 투자해봐야겠다 이런 생각 아마 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거의 미국 시간으로 따졌을 때는 퇴근 시간에 가까웠을 때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근데 코인 시장을 좀 처음 접하신 분들께서는 뭐 도대체 이 소식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뭐 얼마나 호재길래 이렇게까지 시끄러운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이 부분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오늘 제가 어떤 말을 해드리는 게 좋을지, 그러니까 사실 제가 다시 뭐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단순히 뭐 오릅니다, 어디까지 갑니다, 뭐 이런 거는 약간 부차적인 얘기인 것 같고, 진짜 이게 왜 비트코인이 사실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다 사기라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복사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 많았는데, 왜 현물 ETF까지 승인되게 됐으며, 현물 ETF가 왜 진짜 큰 호재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마 주식만 투자하시는 분들도 꽤 계실 텐데, 그쵸. 그분들이 이번에 진짜 한번 비트코인을 좀 투자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저희.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자세히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일단 피터 린치의 요 명언에 대해서 하나 갖고 왔는데, 네. 하락장에서 당신이 불안한 이유는 쓰레기 같은 회사에 공부도 안 하고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을 몰빵해 놨기 때문입니다. 상상만 해도 불안하네요. 그러니까 오늘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공부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실하게 오른다 내린다, 안 그러면 장기적으로 어떻다의 믿음이 없다면 네.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요번에도 막 뭐 진짜 사실 현물 ETF 승인된다면서 왔다 갔다 거렸지만, 네. 그냥 위에서 왔다 갔다 거린 거거든요. 크게 보면 일본으로는 그런데, 근데 몇몇 사람들은 막 승인된대 아닌데 하면서 막 손절했다 말았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어쨌든 본인이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치킨 시켜 먹을 때만 해도 어디에서 시켜 먹지, 뭐 시켜 먹지, 배달비는 어떻지 이렇게 고민하고 시켜 드시면서 네. 왜 투자는 그렇게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해서 네. 오늘 제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마 재밌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일단은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비트코인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네. 비트코인이 처음 채굴을 하면, 네. 이걸 처음 채굴한 블록을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네. 해요. 그래서 이거는 사토시가 채굴한 건데 거기에 메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누가 봐도 사토시의 의도인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 뉴욕 타임즈의 더 타임즈의 기사를 갖고 온 건데, 이게 뭐 두 번째 구제 금융을 앞두고 있는 뭐 영국 재무장관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기존 통화 체계가 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마음대로 돈 찍어내고, 니들이 마음대로 막 뭐 양쪽 안 했다가 뭐 안 했다가 긴축했다가. 하니까
결국에는 계속 망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이게 2009년자 1월 1일 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보고 경제 위기가 이제 2000년대 한 번 오고 2008년 9년 이때 왔으니까 네네. 두 번이나 보고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토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애초에 사토시는 이런 기존의 통화 체계가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요 비트코인을 만든 건데 이게 새로운 통화 체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비트코인은 사실 새로운 통화 체계가 아니고 네.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뭐냐면 물물 교환의 화폐로 돌아간 거예요. 오. 그래서 옛날에 금, 네. 안 그러면 뭐 조개 껍데기 이런 것처럼 누가 통제하지 않고 네. 채굴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며 네. 근데 이걸 어디 가서나 이제 통용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만들었는데 근데 이거를 인터넷상이나 안 그러면 웹상이나 이런 걸 구현하려면 네. 조건이 몇 개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가 되면 안 되잖아요. 똑같으면 네.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요거 두 개, 비트코인 여기 있고 여기 있는데 요 두 개의 비트코인이 다르다는 거를 구분하는 기술이 블록체인이에요. 이 기술이 블록체인이고 그 다음에 채굴하는데 돈이 들어가게끔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추가적인 조건들이 필요한데 뭐냐면 그 이거를 요거에 대한 신뢰감을 모든 사람들이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어느 나라에 가든 현금화가 가능하도록 되면 이 비트코인은 이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혹은 비트코인 사토시가 의도한 대로 물물 교환대 화폐로 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애초에 비트코인은 이러한 의도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도예요. 금을 그대로 본따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왜 화폐라고 얘기하냐면 달러에 대항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 굳이 화폐라고 붙이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네네. 근데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데 네. 이게 사람들은 맨 처음에 긴가민가 했죠. 이게 맞냐? 이게 진짜로 이게 되는 게 맞냐? 네. 라고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는데 2017년도를 기점으로 사람들이 아 이거 진짜 달러를 대체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네. 제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게 달러 인덱스예요. 네. 달러 인덱스인데 여기가 2017년이거든요. 네. 이 2017년에 달러 인덱스가 폭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니까 네. 아 대체로 만들어진 비트코인의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017년도 정도 되면은 그 전 세계 거래소들이 많이 생기고 진짜 어딜 가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고 네. 네 이러한 그리고 이제 해킹당할 위험이 거의 없고 거의 없다기만 없죠. 사실 비트코인은 없고 그쵸. 거래소가 해킹당할 위험이 있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확인되기 시작하면서 2017년에 아 진짜 달러랑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가지 않을까?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고 네. 요게 요 코로나 때부터 코로나 위기 때부터 아예 반대로 가기 시작해요. 그전에는 큰 추세만 반대로 가기 시작했다면 네. 요 코로나 때를 기점으로 아예 반대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 코로나 때 이런 얘기 많았어요. 뭐냐면 안전자산인 금이 왜 떨어져? 안전자산이라며. 그렇죠. 안전자산이면은 주식이 떨어질 때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 많은데 그런 의미의 안전자산이 아니에요. 안전자산의 의미는 뭐냐면 나라가 망했을 때 내가 뭘 갖고 있을 것인가. 나라가 망해도 내가 뭔가 사고 이렇게 교환이 가능한. 네네네. 그래서 그게 맨 처음엔 달러고 달러까지 무너지면 금이 되는 그다음에 거예요. 금이다. 네, 그래서 달러랑 금도 아예 반대로 가요. 네. 그리고 금이랑 지금 비트코인은 거의 똑같이 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 그대로 반영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를 예시로 들면은 달러 그 모든 자산이 다 떨어졌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네. 달러만 올라갔어요. 달러가 올라가니까 비트코인도 떨어져, 금도 떨어져. 그리고 달러 인덱스랑 사실 주식은 장기적으로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다 떨어지는 것처럼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실제로는 제대로 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네. 재밌나요? 재밌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나중에 이 현물 ETF랑 연결이 네. 돼요. 자 보면은 네. 그러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아 그래? 그러면 달러의 대체가 비트코인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보고 나서 제일 먼저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냐면 현금이 많은 사람들은 이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한 고민이 그쵸.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 현금의 가치가 떨어져서 채권도 들고 있고 주식도 들고 있고 하는 건데 아예 달러랑 반대로 가는 게 있어? 라고 하면 내 자산의 일부분을 그렇죠. 이걸로 사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뭘 샀냐면 GBTC를 산 거예요. 왜냐면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진짜로 그냥 비트코인을 현물로 갖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네. 왜냐면 시크릿키 그 관리하는 거 귀찮죠. 그 다음에 거래소는 막 해킹 사건 가끔씩 터져 나오는 거 못 믿겠다. 그러니까 GBTC를 사기 시작했는데 GBTC를 샀는데 이게 환매가 안 되잖아요. 그레이스케일에서 네, 했는데 환매가 안 되기 때문에 아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뭐 접근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만 기다리고 있었냐면 현물 ETF만 ETF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네, 왜냐면 나는 현금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현금을 많이 쌓아두고 있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거 그때 한 5년 놓으면 가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현금을 그대로 두면. 그래서 이 현금을 어떻게 굴려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엄청나게 있는데, 근데 거래소에서 하는 거는 거래소 불안해. 그쵸. 내가 직접 갖고 있는 거는 그것도 네, 불안해. 그러면 현물 ETF가 나오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현물 ETF가 그래서 나오면 사야지 나오면 사야지 했는데 이게 딱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에 딱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이 현물 ETF가 딱 되면서 그 개인들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거는 저는 사실 좀 반대예요. 그래요? 네, 누가 들어오냐면 기업들이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현금을 기관 쌓아놓고 투자자들이? 있는 기업들이 다 갖고 있는 뭐 100억 있으면 그 중에 한 5억 정도 비트코인을 대체해놓고 네. 그래서 거의 모든 기업이 비트코인을 전 사모을 거라 생각해요. 앞으로 현물 오. ETF의 형식으로. 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뭐 사실 회사들도 주식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회사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셀러가 그렇게 그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다는 게 그렇게 특이한 케이스인 거고 네.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미국에 있는 모든 회사들이 다 조금씩 가지고 자산의 있으면. 조금씩을 한 3%나 5% 정도를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때문에 네. 그 미국의 이제 나스닥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동으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부분이라도 비트코인을 산다면 그리고 그럼 같이 올라갈 수 네, 있네. 우리나라에서 약간 저는 진짜 한 몇 년 안에 한 1, 2년 안에 국민연금에서 전 비트코인 살 거라 현물 ETF 살 거라 생각하는데 만약에 그런 돈이 들어온다면 그것만 대충 계산해도 지금 수요의 4-5배라는 거예요. 4-5배 네. 정도요? 대충만 계산해도. 네. 그러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개미들이 들어오는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해도 이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몰빵한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갖고 있는 현금의 일부분만 대체로 산다. 이렇게만 해도 사실 지금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네. 그 수요 그대로 반영만 하면 가격만 그냥 어차피 공급은 거의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쵸. 채굴된 양이 지금 적어서 한 4-5배 정도는 적어도 올라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이제 가지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돈의 일부를 조금씩 다 모아서 합쳐봤을 때 지금보다 한 4-5배 정도의 수요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자금 좀 투입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되는데 근데 그 ETF 승인 결정이 났을 때 ETF라는 용어 대신에 ETP라는 용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상위 개념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궁금한데. 차이는 없어요. 그냥 네.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해서 그러니까 이제 차이 없어요. 굳이 요거를 딱 구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회사가 살 수 있냐 없냐 네네. 그런 걸로만 사실 이제 그런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회사 입장에서는 ETP든 ETF든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 해서 아마 이제 곧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당장은 안 나오겠지만 실적 발표하면 무조건 자산을 뭘로 갖고 있는지 같이 나오잖아요. 네네. 거기에 비트코인 현물 ETF로 갖고 있다라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그런 기사가 곧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 말대로 실제로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ETF가 만약에 승인이 돼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변화가 많이 생기게 될 텐데 실적 발표에도 뭐 나올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있지만 익명성이 원래는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네. 이게 조금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출범 취지를 좀 흐릴 수 있지 않나요?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은 사실 익명은 아니에요. 거래소를 통하면 익명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비트코인이 이 지갑은 누가 갖고 있는지는 모르죠. 이건 그쵸. 익명이죠. 근데 이 지갑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는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개인은 거래소를 통해서 현금하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KYC 인증 다 돼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취지가 좀 사라지는 건 없다. 네, 사라지는 건 없고 다만 이제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면서 네. 고래들의 손바뀜이 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네, 그래서 지금 과거에 있었던 움직임에 비해서 네. 지금 앞으로의 움직임은 더 많이 네,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반감기 때는 원래 항상 하락했는데 이번에 그쵸. 안하락한다거나 안 그러면 반감기 전에 하락했었는데 반감기 이후에 하락한다거나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반감기 한 1년 반 정도 전에는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런 하락이 없다거나 이런 식으로 변경될 여지는 꽤 있죠. 네, 근데 네, 제 생각에는 네.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잡다한 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실 실제로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와 공급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악재가 나서 떨어졌는데 네. 뭐 수요 공급에 별 차이는 없는데 왜 떨어져? 음. 라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겠지만 기가 막히게 반등해서 결국 제자리로 와요. 네, 그래서 수요와 공급만 따져 보면 네. 공급은 비트코인 뭐 이제 더 이상 그렇죠. 네 채굴되는 거 진짜 조금인데 음. 그거는 사실 거의 변동이 없고 수요만 늘어나게 되는 거라 장기적으로 보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호재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호재인데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갔다? 그건 전 기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오히려 지금이? 네, 네. 그럼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좀 덧붙여서 보면 사실 승인하고 나서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도 있다라고 예상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그렇게 크게 막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전에가 오히려 더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미 승인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좀 가격에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었다라고 봐야겠죠?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게 어려웠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실제로 기관들 자금이나 기업들의 자금이 들어와야지만 되는 건데 그거는 사실 미리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은 안 되니까. 네, 미리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뭐 선반영이 일정 부분 되었겠지만 네. 그게 뭐 많이 되었다라고는 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거는 단기로 볼 호재는 아니었어요. 아, 좀 네. 멀리 봐야 되는 거죠. 네네네. 중장기적으로 들어올 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라서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실망을 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요 설명을 길게 드린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앞에서 요런 거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머리에 서야 돼요. 비트코인이 왜 만들어졌고 왜 현물 ETF가 호재인고 이런 거를 딱 생각하면 떨어지면 사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네,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차트를 많이 준비는 해왔는데 일단 그거 말고 뭐 한번 본다라고 치면은 이게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고 이만큼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번 불장을 왜 불장이 여기까지 갈지는 이따 설명드릴 건데 요번 불장이 저는 최소 16만 달러에서 한 24만 달러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2억에서 한 3억 정도까지는 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으면 한 5년 뒤에 사람들이 얘기할 거예요. 비트코인 왜 저렇게 올랐어? 현물 ETF 승인돼서. 그때 기점으로. 네. 그래서 지금부터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설명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왜 비트코인이 만들어졌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왜 호재고. 그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거를 알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알면 좋은 정보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디까지 올라갈까? 언제 어디까지 올라갈까? 네. 그리고 올라가는 중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을까? 조정이? 네. 이런 거를 대충이라도 알면 네. 매매 전략을 잘 세울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그것까지 한번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디까지 갈지부터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를 얘기를 하면은 매번 사람들이 뭐 왈가왈부 많이 해요. 뭐냐면 말도 안 된다고? 네, 그러니까 뭐 그 각자 따지는 근거들이 많아요. 근거들이 많고 과거에 그렇게 올라서 나는 그렇다고 얘기한 건데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해서 테슬라도 그렇게 갈 때나 떨어질 때나 저도 항상 시청자들이랑 싸웠었고 비트코인도 네, 항상 저도 시청자들이랑 싸우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가 갖고 온 근거들 한번 천천히 한번 봐보고 그다음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엘리엇 파동 위주로 먼저 봐요. 엘리엇 파동 위주로 보는데 엘리엇 파동이 그냥 쉽게 생각하면 1, 2, 3, 4, 5로 올라가요. 네. 그런 다음에 이 다음에 보면 얘를 1, 2, 3, 4, 5까지 올라가는 거 기준으로 다시 1, 2가 돼요. 이게 프랙탈 구조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요거까지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해서 1, 2 요번에도 마찬가지 이게 2017년인데 1, 2, 3, 4, 5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전에 했던 1, 2, 3, 4, 5거든요. 요번에 불장은 1, 2, 3, 4, 5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다음번에 생각할 때는 요거를 고점으로 2021년, 2022년 요때를 고점으로 또다시 1, 2, 3, 4, 5가 진행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는 이를 똑같이 1, 2, 3, 4, 5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피보나치 비율을 같이 쓰는데 361.8까지 일반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면 24만 달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범위네요. 네, 그리고 261.8만 살짝 깰 수도 있는데 요건 한 18만 달러. 그래서 엘리엇 파동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추가적인 자료들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로그 차트로 본 거예요. 비트코인 아까 전에 똑같은 건데 로그 차트로 본 거예요. 선형 차트, 로그 차트의 차이점은
선형 차트는 한 칸이 100원이면 똑같이 100원이야. 한 칸당 100원이면 100원. 근데 1,000원일 때 100원이 올라간 것과 100원일 때 100원이 올라간 건 퍼센테이지가 차이 크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똑같은 퍼센테이지를 한 칸으로 한 게 로그 차트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건 로그 차트인데 네. 보면은 여기에 있었던 요 고점 있죠. 네. 여기 있었던 요 고점에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잠깐만 제가 펜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는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었어요. 2번. 음.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 엘리엇 파동을 2번 겪었어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갔을 때는 엘리엇 파동을 한 번 겪었어요. 아까 방금 전 우리가 본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요번에는 엘리엇 파동을 한 번만 겪지 않겠느냐가 일단 생각인 거예요. 그러니까 2번 겪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저는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이거예요. 근데 보수적으로 생각해도 한 24만 달러 정도를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네. 이게 요거는 제가 이제 요때 당시에 그 작년 9월에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라고 제가 그려놓은 건데 네. 실제로는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고 비슷하네요. 있어요. 근데 오. 이거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려놓은 게 아니고 뭐랑 비교한 거냐면 네. 이게 금 가격이에요. 아. 금 가격이고 요게 금 현물 ETF가 승인이 됐을 때예요. 이때를 기준으로 여기 0, 1 맞추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비율 맞춰서 그냥 똑같이 그린 거예요. 어. 이렇게 그렸다 치면 얘가 네. 17만 달러, 18만 달러가 여기 있습니다. 음. 그래서 금이랑 비슷하게만 움직여도 네. 왜냐면 금이랑은 사이클이 다르죠. 금은 천천히 움직이고 비트코인 빨리빨리 움직이는데 요 그 여기 그 전에 있었던 고점 그다음에 네. 사이클 이런 걸 비교했을 때는 이런 것만 봐도 16만 달러, 뭐 17만 달러, 18만 달러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는 이번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면 갈수록 변동성 좀 줄어들지 않냐? 왜요? 비트코인. 실제로 그랬어요 지금까지 계속. 어. 예, 그러니까 왜냐면 큰 자금이 들어오면 네. 과연 옛날만큼 막 크게 오르겠어? 어. 네, 왜냐면 기업들 들어오고 네. 거대 자금들 들어오면은 이렇게 가격을 움직이고 펌핑 시키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얘기들이 많고 네. 그다음에 로그 차트로 보면 가면 갈수록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요번에도 변동성 줄어드는데 과연 지난번처럼 움직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2025년 6월이고 여기가 이제 2025년 1월이에요. 요건 1월, 요건 6월. 요때인데 그럼 제 생각은 여기까지 올라갔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25년 1월이네요. 네네네.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18만 달러예요. 어. 그러니까 그냥 변동성 없다라는 사람들은 그냥 차트 모양만 보고 안 올라가겠지라고 싶은 건데 로그 차트나 이런 거인 걸 다 감안하면 결과적으로는 18만 달러, 16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많이 올라가면 24만 달러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데도 네,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죠.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가격을 유추하는 방법은 저는 되게 심플하게 유추해요. 과거에 이랬으니까 미래에도 이럴 것이다. 네, 그러면 사실 만약에 과거엔 이랬지만 미래에는 이렇지 않을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사람이 저를 설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맞잖아요, 사실. 그쵸. 네. 아니라고 하는 거면. 그러니까 요번엔 다르다라고 하면 그걸 저를 설득해야지. 제가 요번에도 그대로 갑니다를 설득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해서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설득해 주시고 네. 해서 이렇게 따지면 아까 전에 이제 이렇게 1, 2, 3, 4, 5로 올라가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네. 이걸 로그 차트로 그대로 하면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24만 달러, 25만 달러는 최고점으로 보는 거고 네. 그다음에 최소 16만 달러는 넘지 않겠느냐. 이걸 이제 어쨌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 불장의 끝에는 요 정도의 조정이 요 정도의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 24만 달러인데 지금 이제 가격이 뭐 한 5만 달러가 되네 마네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5만 달러라고 치면 최소 5배. 최소 그쵸. 5배는 최소 3배. 최소 3배. 네. 그다음에 최대한 5배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지금 지금 사고 아무것도 안 해도. 가만히만 가지고 네. 있어도. 네. 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사도 되냐고 저한테 막 계속 물어봐요. 그죠,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사라고 할 땐 안 사고. 제가 사라고 할 땐 안 네. 사고 지금이라도 사면 되나요? 사도 됩니다. 네. 네. 어차피 뭐 크게 네, 오른다고 네, 네.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사도 되나요? 더 이렇게 올랐는데 사도 되나요? 사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할 수 있는 거죠. 왜냐? 이게 현물 ETF가 승인이 올해는 거의 무조건 될 거라 생각을 했고 현물 ETF가 승인되면 어쨌든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호재니까. 없는데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과거에 올라갔던 패턴 이런 걸 생각하면 지금 사도 문제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요렇게 올라갈 거는 저는 거의 확실하게 믿고 있는데 네. 그 전에 큰 조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해서 매매 전략을 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크게 조정이 오면 그게 진짜 더 기회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아니에요? 저희가 스스로의 능력을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뜻이죠? 그 큰 조정이 오면 네. 살 수 있냐 이거죠. 아, 마음이 불안해서? 살 수 있냐 이거죠. 왜냐면 지난번 코로나 때도 엄청나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 샀으면 정말 큰 기회였는데 그렇죠. 산 사람 많았을까요? 별로 없었을 것 네, 같아요. 아예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더리움 10만 원 오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10만 원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샀을까요? 떨어질까봐 못 샀을 것 같아요. 네, 더 떨어질 거 못 샀는데. 그래서 저는 네. 저도 단타를 합니다. 단타를 해요. 단타를 네. 하고 그 해외 거래소에서 이제 카피 트레이딩 기준으로 한 1년 넘게 지금 1위 아시아 구역 랭킹 1위 지금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저는 단타 잘 합니다. 네. 잘 하는데 네. 제 자산의 대부분을 이런 식의 장투에 넣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 싫어할 수도 있긴 한데, 네. 그 한번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사실 결과적으로 돈을 버는 게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돈을 버는 게 목표인데 단타로 돈 벌 수 있었으면 저도 계속 단타했죠. 근데 막 그 초반에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만들고 1000만 원에서 1억 원 만들 수 있겠지만 네. 단타를 쳐서 1억에서 2억, 4억 이렇게는 못 만들더라 이거예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것까지 얘기하면 사실 좀 너무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앵커님 어때요? 이제 좀 요 비트코인이 이제 어떤 코인, 왜 비트코인 만들어졌고, 현물 ETF 왜 호재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갈 가능성이 높고, 네. 좀 이런 거를 제가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 분들은 좀 관심이 좀 가지게 됐나 좀 모르겠네요. 저는 근데 다른 것보다도 네. 이게 어쨌든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이게 공급량은 일단 정해져 있고 여기서 수요만 계속 늘어나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포인트를 본다면 코인 투자를 좀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근데 왜 국내에서는 이렇게 비트코인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릴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뭐. 또 소식 중에 하나가 또 현물 ETF가 국내에서 투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아직 보는 시선이 조금 더 많은 것 같긴 해요.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그 국내 증권사에서 네. 현물 ETF를 이제 곧 만들 것 같은데 만들고 나서 그때 이제 좋다고 막 할까봐. 여태까지는 계속 네. 부정적으로 얘기하다가. 네. 왜냐면 지금 현물 ETF를 구매하거나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건 본인들 입장에서 전혀 수익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안 좋았다고 하다가 네. 이제 다 가격이 오른 다음에 좋다고 할까봐. 그게 저는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럼 이미 오른 가격의 상태에서 또 매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뭐 깊게 드릴 말씀은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도 한번 다 들어보시고,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도 한번 다 들어보시고, 제가 말한 것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모든 자산을 다 털어서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주식을 하시던 분들한테 막 비트 이더 정도는 추천할 만한데 리플만 해도 좀 사실 추천하기 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리플이 안 좋다 이게 아니고 네. 변동성이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쵸. 좀 굳이. 어. 근데 저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현금 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 사는 이유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이유로 네. 좀 자산의 일부분은 좀 비트코인으로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이더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좀 더불어서 하면 이더리움은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근데 지금 그 이유 중에 나온 기사를 좀 보면 비트코인 ETF 다음이 이더리움 ETF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좀 올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면 그 기대감을 좀 따져봤을 때 비트코인 정도가 될 수 있을까요? 이더리움도? 아니면 좀 덜 할까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맞긴 하거든요.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이더리움 오른 게 맞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다음 타자는 무조건 이더리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더리움이 현물 ETF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은 비트코인이 들인 시간보다 훨씬 적어질 거예요. 네, 이미 앞에 됐으니까. 이미 네. 선례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잘만 하면 한 1, 2년 안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요. 근데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애초에 목적이 달라요. 비트코인은 약간 화폐의 이 중앙화된 이런 게 싫어서 만들어진 거라면 약간 이더리움은 약간 소프트웨어 개념이에요. 블록체인이랑 기술을 잘 활용하는 개념이라 저는 약간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랑 합친 ETF가 나온다거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가능성이 높고 네. 이더리움 현물 ETF가 나오면 뭐 수요는 있겠지만 네. 과연 금처럼 폭발적일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이런 코인들이 막
현물 ETF가 많이 승인되면 뭐 인덱스 펀드라든가 코인 쪽의 인덱스 펀드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면 훨씬 더 뭐 수요는 좀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그 이더리움이 그 지분 증명 때문에 증권성 논란은 여전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ETF 승인이 되는 데 있어서도 이 부분이 좀 문제가 걸림돌이 좀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그 리플이 사실 지금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리플 갑자기 들으시는 분들 리플이 뭔가 싶으실 수도 네. 있는데 그 리플이 증권성 논란 때문에 SEC가 리플을 그 고소했어요. 계속 근데 괴롭혔죠. 네, 근데 이제 1차적으로는 리플이 이겼어요. 네, 이겼고 뭐 부분적으로 보면 다를 수 있는데 그쵸? 결과적으로 리플이 이겼고 SEC는 항소를 한 상태예요. 네. 근데 항소를 한 부분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네, 별거 아닌데 그러면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뭐냐면 네. 자, 미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죽이려고 진짜 노력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했었어요. 미국이. 네. 가령 예를 들면 바이낸스 공격을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테더도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맨날 테더 문제 준비금 문제 있다. 뭐 여러 이러면서 계속 테더 흔들고. 네. 그다음에 바이낸스 계속 흔들고. 네. 이러다가 원래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일어났던 일이고 원래 맨 처음에는 미국이 생각했을 때는 그냥 코인 시장이 죽을 거라 생각했나 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2017년부터 아 이거 장난 아니겠다. 커지기 시작하니까. 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직접 나서긴 뭐하고 네. 그 본인의 이제 말을 잘 듣는 애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네. 얘네들이 공격하게끔 만들었는데 이거 테더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USDC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바이낸스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FTX를 맞아요. 만들었어요. 네. 네, 근데 FTX가 본인 스스로 자멸. 그렇죠. 네, 하고 USDC도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은행 하나 파산했을 때 그때 준비금 문제 때문에 막 그 요 수요가 팍 떨어지면서 네. 이제 흐지부지 돼버리니까 네. 그때부터 이제 본인들 미국이 생각했을 때는 아 이거 그냥 내가 직접 먹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현물 ETF를 준비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소로 바이낸스를 이기기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거래소에서 그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양을 팍 죽이고 현물 ETF로 거래되는 양을 늘리자. 이렇게 생각을 제 생각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물 ETF를 준비하는 게 차근차근히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네. 현물 ETF가 성공하려면 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네. 첫 번째는 거래소는 위험해. 어. 네, 그러니까 딱 그럼 승인되면 이걸 그렇죠. 몰릴 거 ETF로 아니에요. 몰리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알트코인은 위험해. 그래야 비트코인으로 몰리니까. 네, 그래서 SEC가 했던 게 뭐냐면 바이낸스 같은 그다음에 뭐 다른 거래소들도 공격하고 알트코인도 공격한 거예요. 증권성을 이슈로 하면서 너네 이거 미등록 증권인데? 네네. 라고 하면서 가격 리플을? 떨어뜨리고 이거를 계속 반복해 왔어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기사를 보면 바이낸스 공격, 알트 공격, 현물 ETF 신청. 그러네요. 이게 순서대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블랙록이 맨 처음에 현물 ETF 신청했을 때도 사람들이 뭐야? 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게리 겐슬러랑 블랙록이랑 친하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근데 게리 겐슬러가 이렇게 열내고 있는데 블랙록이 갑자기? 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이밍이 딱 그러네요. 그 타이밍 맞춰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거의 매달 바이낸스 공격, 뭐 바이낸스가 뭐 이렇게 창공자가 뭐 벌금 네, 낸다, 맞아요. 뭐 이러면서 뭐 그다음에 또 다른 알트코인들을 소송한다, 뭐 그러고 나서 현물 ETF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하고 나서 결국엔 현물 ETF 승인해 준 거예요. 근데 그 첫날 이제 거래한 양을 보면 블랙록이 지금 제일 높은 거래량을 기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의도대로 잘 흘러갔다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너무 완벽하게 된 거죠. 네. 네, 해서 저는 리플과의 소송도 그런 일환이라고 생각해요. 소송을 끝내면 네. 태클을 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송을 계속 끌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현물 ETF가 승인됐으니까 네. 제 생각엔 리플과의 소송도 잘 정리가 되고 될 거라고. 네, 뭐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리플과의 소송이 잘 정리가 되면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한 처음인 이더리움도 증권성 논란은 좀 벗어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리플의 소송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이겼어요 사실. 뭐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네. 본인이 한 말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미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이거를 현물 ETF를 응원해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저는. 근데 저는 네. 가격만 오르면 뭐 누가 뭐 이득 보든 손해 보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의도대로 흘러간 거라고 하면은 마냥 좋아할 수는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가격적인 면에서도 올라가게 되면 또 긍정적인 일이긴 하니까요. 그러면은 반감기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는 반감기를 앞둔 상태에서 하락이 한번 오는데 이번에도 올 것으로 예상을 하시는지. 반감기 전 하락 오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해왔죠. 오. 제가 가지고 왔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네, 이게 그 지난번에 있었던 반감기였고요. 요게 그다음에 이제 반감기 전에 코로나로 인한 하락이 있었어요. 이게 한 60% 넘게 떨어졌는데 네. 요번에도 이렇게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네, 근데 어쨌든 하락이 있었다. 네. 그리고 그전 반감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때가 반감기였는데 그 전에 40% 되는 큰 하락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40%,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도 3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0% 하락이었어요. 그래서 반감기 전에 하락이 오거나 반감기 껴서 하락이 오거나 하락이 왔었거든요. 네. 그럼 요번에도 하락이 오냐 안 오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어차피 그냥 상승 추세라서? 자, 이게 만약에 요번에 안 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도 대비는 해야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네. 진짜 오느냐 안 오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네네. 이게 그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네. 아니 과거에 2번이나 이렇게 있었는데 대비를 안 하는 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한번 대비를 해보자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감기 전에 어쨌든 조정이 올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거는 요번에도 진짜 오냐 안 오냐를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약간 이거에 대한 고민을 그냥 애초에 이제 접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할 수는 없다. 준비는 해야 되는 거니까. 준비는 해야 된다. 네. 근데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제가 요번 불장에 요걸 한번 그려왔어요. 요번 불장의 요 예상 가격, 예상 움직임을 그려왔는데 제가 이제 그 준비할 시간이 좀 적어서 급하게 그려왔는데. 네. 잘 그리셨어요? 그래요? 네. 저는 지금 조정받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빨간색이 반감기고 그다음에 여기가 2025년 3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네. 저는 한 2025년 상반기가 뭐 비트코인의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 좀 하거든요. 과거의 패턴상. 네. 그래서 요렇게 떨어지고 지금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반감기 기점으로 쭉 올라가거나 안 그러면 지금부터 한 7만 달러나 6만 8천 직전에서도 고점까지 올라간 다음에 큰 조정을 받고 올라가거나 해서 요 정도라고 하면 큰 조정이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각각 40%씩 조정이에요. 요만큼 떨어지네요. 네, 해서 멀리서 보면 조정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당시 요 시장 안에 있는 나는 너무나 엄청나게 큰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큰 폭으로 떨어지면. 네. 그래서 이제 반감기 전에 있었던 조정은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긴 해야 되고, 네. 하긴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쨌든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제가 한 3-4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네. 반감기 때까지 분할로 살아. 반감기 때까지 분할 매수?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부터도 적용 가능한 부분일까요? 네, 맞아요. 아. 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목표는 네. 그 여기서 뭐 지금 한 5만 달러, 4만 뭐 7천 뭐 이렇게 있는데 네. 네.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는 걸 목표로 저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뭐냐면 네. 여기에서 평단가 요 정도 잡고 여기서 잡고 여기에서 어차피 떨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요쯤에서 나오고 해서 이만큼의 수익을 가져가는 게 목표라 이거예요. 아, 그러니까 꼭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고. 저는 못해요. 저는 솔직해요. 네네. 저는 저점에서 못 잡아요. 좋네요. 네, 그리고 고점에서 팔지도 못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저는 솔라나로 수익을 많이 봤는데 네. 솔라 많이 올랐잖아요. 네. 수익을 많이 봤는데 막 많이 찍힐 때는 제 평단이 3만 원이에요. 네. 한 400% 넘게 찍힐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항상 이게 하는 게 뭐냐면 운이 좋았다. 왜냐하면 미리 알았으면은 제가 몰빵해서 들어갔죠. 그쵸.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평단가를 이렇게 맞추는 게 목표고 네. 그다음 여기까지 수익을 가져가는 게 목표예요. 고점에서 전 팔지도 못합니다. 네. 네, 전 이게 목표예요. 네. 근데 그런 걸로 치면은 네. 이제 뭐 지금부터 한 3-4달 반감기까지 4월에 있는데 안 그러면 뭐 넉넉 잡아서 한 6개월 정도 네. 적립식으로 매수하면은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가든 평단가가 이쁘게 잡힌단 말이에요. 적립식 매수는 뭐냐면 네. 일주일에 한 번씩 10만 원어치씩 네. 예를 들어 같은 금액으로 계속 사는 걸 얘기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면 평단가 이쁘게 잡히고 그다음에 요 위로 올라가는 거는 올라가서 파는 거는 그때 가서 이제 또 제가 한 번 더 나오면 시기 잘 맞춰야겠네요. 네, 하는 걸로 하고 네. 해서 저는 지금부터 사도 되냐요라고 네. 물어보면 사도 네.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네. 그러면 만약에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걸 매도하고 이걸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네. 제가 사실 뒤에 준비해온 건 그거였어요. 뭐냐면 네. 사도 된다. 그럼 뭘 사야 되냐? 어떤 코인을 네, 사야 되냐?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네. 아니 근데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리플이나 뭐 솔라나나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보유하신 분들께서 이거를 지금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변경하는 것은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오히려? 네. 오. 네. 지금이 기회예요? 근데 이게 사실 사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네. 알트코인은 안 올랐는데 비트코인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안 오른 알트코인들을 손절하고 비트코인을 갈아타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나중에 뭐 데이터를 보여드릴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의 전고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가 제일 많이 올라요. 그러고 나서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알트코인이 올라요. 그러면 생각을 하면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만 그쵸. 가지고 있고 네. 그 이후에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는 게 제일 좋아요. 흐름 따라서? 네. 근데 이거를 대부분 못 하죠. 어렵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만약에 제 의견을 뭐 물어보시면 네. 현금할 매수할 현금이 있다면 떨어지면 비트코인 위주로 사셨으면 좋겠다. 더하기 이더리움까지. 비트 이더. 비트 이더 네. 위주로. 사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트 이더 위중을 조금이라도 높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하면 네. 그때 알트코인으로 갈아타도 늦지 않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네. 그냥 생각하시지 마시고 네. 비트 이더 위주로 네. 정식으로 매수하는 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좀 관심이 좀 생긴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매수하시는 게 진짜 제일 좋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6개월 장담까지 하면 좀 그런가요? 6개월 정도 정식으로 매수하시면 네. 6개월 뒤에 저한테 아마 돈 주러 오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뭐 그 커피라도 한 잔 사주시러 오실 것 같은데 진짜로 진짜 제가 장담합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이 또 기회예요. 뭐냐면 반감기 이후로는 계속 쭉 올라가요. 그렇죠. 근데 저는 저도 제 뭐 그 라이브 하거나 이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정이 와야 큰 수익 가져간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조정 때 사니까. 매수를 해야 네. 되니까. 그걸 조정을 잘 이렇게 버텨야지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네,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립식으로 사기에 지금 너무나 적기다. 조정이 아직 안 왔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그러면 조정이 오고 나서 사면 안 되나? 저도 그 여쭤보려고 네, 했어요. 네. 한번 조정이 오고 나서 확실하게 확인하고 사도 괜찮지 않나? 네, 한번 제가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제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 자, 한 7만 정도까지 갔다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렸듯이. 근데 여기서 한 25% 정도 떨어지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요. 지금 자리에서 사는 가격보다? 네. 그 30% 정도 떨어진다라고 치면은 지금 자리였다. 해서 떨어졌을 때 사는 것보다 만약에 진짜 7만까지 올라갔다 주정 받으면 지금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야, 그럼 지금 떨어질 수도 있다며. 그러면 지금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고려해서 제가 적립식으로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매매를 잘 하는 사람, 투자의 기재라는 사람들이 왜 단타를 안 하는지 한번 잘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돈을 꾸준히 늘리는 방법이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코인 시장에 풍파가 올 겁니다. 왜냐면 반감기로 쭉쭉 올라가도 이때만 봐도 이렇게 그냥 쭉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 조정이 30%예요. 여기도 25%고. 근데 2017년도 보면은 이때 막 이런 얘기들 사람 많이 했어요. 원숭이도 돈 버는 장이다. 이런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때가 40%씩 조정이에요. 그래요? 네. 그 심지어 조정의 이유가 중국의 코인 거래 금지. 막 이런 식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마무시한 이슈로 때리면서 이렇게 조정이 오면 과연 내가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비트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왜 현물 ETF가 엄청나게 큰 호재고 장기적으로 왜 우상향하는 게 머릿속에 확실히 들어가 있어야지 이럴 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뭐 단타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한번 이번에는 제 말 한번 듣고 좀 정식으로 한 6개월 산 다음에 와 진짜 평단가 이쁘게 잡히네 이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뭘 하셔도
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코인 투자에 대해서 좀 관심 가지시게 되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부터 좀 분할 매수하면서 적립을 해서 평단가를 좀 낮추면은 나중에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좀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관련해서 이슈 체크 그리고 대응 전략들 함께 좀 짜봤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 승인된 건 너무 기쁘고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또 대응 전략을 짜야 할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시간을 좀 마련해 봤고요.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확실한 호재가 나왔으니까 이제라도 투자를 한번 해볼까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은 오늘 방송 다시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